감사합니다. 진출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오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가지 전시회 헬로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로워드는 저희 박물관 이번 여름에 있었던 전시입니다. 헬로워드란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예술의 세계화된 세계 속에서 또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예술의 의미 그리고 또 컬렉션에서 어떤 의미를 짓는지를 제고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미술관의 컬렉션은 그것이 존재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미술관은 그 컬렉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엄 컬렉션의 구성 및 성격은 그것은 정치적 문화적인 조건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세계화의 힘에 의한 정치적인 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화라는 용어가 1980년에 처음 보편화되었을 때 이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시장에 나온 무제한적 자본주의적 자유에 기반을 둔 표준화된 상품의 교육을 지배했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화된 시대에 세계화는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물론 지지자들은 경제적인 세계화로 빈국을 포함한 모두가 새로운 혜택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한편 비판론자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신자유주의적인 착취와 종속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강의에서는 이 논쟁에 찬반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를 원하신다면은 그레이트 하그 포리 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찬반을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진화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동질적인 과정인 적이 없음을 열설하고자 합니다. 세계화는 물론 여러 관점에서 미학적인 평가 또 예술적 개념의 교류를 확산하고 제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화된 예술사에 대한 내러티브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십 년간 저의 학문 영역의 중심 논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전시 프로젝트 또 이러한 심포지엄에서 중요한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예술사가 예술에 대한 다면적 이분화적 그리고 또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의 토대를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이질적인 예술적 접근법도 지지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구 중심의 예술사가 부여한 조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어떠한 근본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술의 역사 역시 세계화의 정치적 경제적 확장을 주도한 서구적 지배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다극주의적인 인식입니다. 즉 예술의 해석에 있어서 전통 간의 조율, 보편적인 주장, 자율성 등의 입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반박의 과정에서 뮤지엄과 그 컬렉션은 당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2018년 4월 28일에서 8월 26일까지 베를린 함부르크 바노프 국립미술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헬로워드 컬렉션에 대한 재고 전시회를 갖췄습니다. 전시회는 독일 국립미술관 컬렉션을 주제로 그 서구 중심적 지향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전시를 통해 비서구 예술 경향과 초문화적인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그 범주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조명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 예술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예술사를 구성하는 대신 개별 작품과 작품 그룹들을 통해서 다양한 서술을 위한 폭넓은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치환 작업의 결과 전시회에는 13개의 다면적인 챕터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잔존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또 사고의 라인과 회화적 세계 등의 상호 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각각의 파트는 초문화적인 교류와 예술적인 콜라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또 태도 및 오브제를 제시할 적응과 변환의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했습니다. 헬로워드 전시는 글로벌 뮤지엄이라는 독일 연방문화재단 산하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독일 연방문화재단 이외에도 düsseldorf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레 미술전시관,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미넨 렘바른 미술관 등에 의해서도 등의 프로젝트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국립미술관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국립미술관은
1861년 프로시아 제국 시절에 개인 소장품의 기증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독일 국가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1876년 국립미술관은 18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베를린의 뮤지엄 섬에 있는 프리드리히 스틸러의 사원과 같은 건축물에 처음 개관되었습니다. 독일 예술을 위하여라는 1871년에 팀파눔의 문구 새겨진 이 문구에서 보시다시피 이 미술관은 국가의 예술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또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발발 당시 독일 제국의 근간을 상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애국주의적인 호소는 1886년에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당시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말을 탄 조각상이 이 건물의 계단에 설치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기원으로 독일 예술의 정의 및 역할 그리고 또 국립미술관과의 진정한 사명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촉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관의 개발은 독일 역사의 흥망성쇠 그 자체와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치는 사실 이 모던 아트의 많은 컬렉션을 퇴폐적인 것으로 분류했고 많은 작품들을 제거하고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고 그리고 또 양대 진영이 형성되고 이건 역시 기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베를린의 국립미술관은 서유럽 그리고 북미 중심의 예술로 방향을 틀었고 상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베를린에 있는 국립미술관의 주요 컬렉션을 보면은 알테나스 세날 갤러리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사회주의 GBR에서 만들어진 예품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립미술관은 5개 있습니다. 그 국립미술관, 신국립박물관, 베드로의 국립미술관, 또 그 외에 5개의 합해서 5개의 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로워드 엑스비션은 각각의 수집품의 캐릭터를 반영하기를 원하는 목표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미술관은 더 큰 거대한 구조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국립박물관, 그리고 여기는 10개의 추가적인 뮤지엄과 예술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보편적인 박물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베를린 전 지역의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더 복잡한 상황을 보자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미술관은 또 다른 우산 조직한 즉 프러시아 문화역사재단의 산하의 기구에 해당합니다. 1957년 설립됨으로써 이 문화재단은 이전 프러시아의 문화적인 유산을 보존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러시아 역사재단은 국립도서관 그리고 또 프러시아 아카이브, 이베로 아메리카 연구소 그리고 또 주립음악연구원과 악기박물관 모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은 문화계에서는 독일의 최대의 후원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 정부의 직속 산하기구이고 독일의 연방구조 산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그리고 또 모든 16개의 주가 이것을 공동으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로워드 엑스비션은 자체 소장품을 바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미술관 또 다른 라이브러리 아카이브의 전시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립미술관에 200개 작품이 전시가 되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대략 한 150여 개의 작품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베를린 국립미술관 그리고 또 콜트스비치 그리고 또 민속박물관, 미술도서관, 그래픽 캐비넷, 아시아미술박물관, 중앙아카이브 등등 여러 기관에서 대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0개의 작품, 매거진, 다큐멘터들이 전시회에 모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내외 컬렉션에서 이것들을 모두 전시를 했고 모두 합해서 250명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헬로워드 프로젝트는 준비에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는 이틀간 아이디어 오브 더 글로벌 뮤지엄이라는 회의를 2016년 개최했습니다. 이 국제회의에서 저희는 여러 국제 뮤지엄 기관에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최종 전시회는 팀워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립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컨셉을 개발했고 또 라운드테이블 그룹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동료들이 예를 들어 도비네치나 클레멘타 델리스, 나탈리사 긴랄라, 아주 나고 등도 초대를 받아서 새로운 다양한 사고방식을 제시해줬고 큐레토리얼 컨셉 개발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즉 새로운 민족주의 그리고 또 수정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부상하는 기조 속에서 이것은 또 독일의 정치 논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헬로워드는 저희의 입장을 표명하는 하나의 취지를 가졌습니다. 즉
전 세상을 받아들이고 개방성과 복잡성, 다변성을 수호하되 단순화, 동질화, 협소성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전에 도전을 하면서 정치적인 서열뿐만 아니라 예술사를 가시화함으로써 그것을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압, 식민주의, 추방, 이주, 그리고 타자와 차별 등과 같은 역사적인 이슈를 다룸으로써 저희는 오늘날 과거를 조망함으로 오늘을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전시회는 저희 국립미술관 전 공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10,000제곱미터에 달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챕터들로 구성됐습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우더 키들만 큐레이터가 구획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고라의 에널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스 노맨이 있고 또 다른 이들이 함께 세계화된 세계에서의 공존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Where do we come from? Adopting structural form이라는 전시입니다. 우더 킬들만 역시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어떠한 원주민 오브제에 대한 예술적인 차용이라는 부분을 재추적했고 그리고 또 유럽 식민주의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클래식 아방가드의 원본성을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어떠한 고전과의 형식적인 이상과의 관계를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메레킹 패러다이스, Places of Longing은 폴 건틴 투틸타 살리나이고 큐레이팅은 아나 카사리나 게버스가 있습니다. 오리엔털리즘과 이국적인 회의, 즉 제국주의 당시의 작품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메킹 패러다이스는 피타마다에서부터 이것은 예술협동조합이죠. 그리고 또 아타스피스 그리고 발리의 자체적인 그리움의 공간으로의 변환과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컨템포러리 아트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아방가드르는 게브리엘 케넵스타인이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데스트론 갤러리는 1912년 설립됐습니다. 일본 예술가들이 1920년대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모요시 무라야마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유럽의 아방가르드를 접하면서 이들은 아티스트 그룹 마보를 코파운딩했습니다. 공동 설립해서 초국가적인 아티스트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인텐걸드 홀딩스, 아트 퍼퓰러 설리리즘, 이모셔널 아키텍처는 멜라니 루미지에르가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1920년대 혁명 후 멕시코 시절 아트 퍼퓰러, 이것이 원주민 문화 기법 그리고 또 공예 전통과 예술 간의 인터플레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아티스트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국제 인터내셔널 아방가르드, 특히 쇼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Predecessors and Descendants, Pictorial Cultures of North America 전시입니다. 우도 키터만이 역시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최근 베를린 민속박물관이 새로운 북미 현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수집했습니다. 이런 수집품은 다른 초기 뉴욕 아방가르드 아티스트와의 다이얼로그를 보여주고 있고 북미 아메리카 미국 원주민 이미지 문화를 참고했습니다. Arrival, Incision, Indian Modernism, and Peripatetic Itinerary, 나타샤 긴왈라의 작품입니다. 잠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트볼 홈랜드 from Field to Factory, 클레멘트 앨리스가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홀겐포가 작품이 있고 잘 알려진 독일 아티스트이죠. 그리고 또 1920년대 정치화되었습니다. 또 하나 포글라인 작품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산주의 그리고 또 카코세스의 강제이주의에 대한 시각적인 매니페스토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생존주의가 공존에 대한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했습니다. 보글라의 회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출판 어겐들이 전 세계 아르멘 디스포라와 함께 확산이 되었고 이 챕터는 실험적인 아트워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아르메니아 인터내셔널 딜리전 압서퍼터리 기간 동안 계속 개발됐습니다. 사이트 오브 서스테이너빌리티 패빌리언 매니페스토 앤 크립스는 징카 바도비나크가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트 그룹들이 특히 전 유고의 출발점을 삼아서 또 소련, 헝가리, 폴란드, GDR 1950년 80년대까지의 이러한 많은 그룹들이 새로운 문화 생산품을 만들었습니다. 대한공간 자율공경제 그리고 자기 역사와 그리고 또 현지 국제 네트워크 등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Communication as Global Happening, 퍼포먼스 아트, 컨셉 아트, 미디어 아트는 가브리엘 스냅스타인, 멜라니 르미엘가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다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일 아트, 텔레폰 아트, 라디오 등의 아트를 담고 있고 60년대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uman Rights of the Eye, Picture Atlas for the Marx Collection 작품이 있습니다.
예전 함불가 바너프 관장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전시회 이 부분은 문화적, 사회정치적인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막스 컬렉션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조세프 보이스, 러센버그,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봤고 이런 타블로들을 바탕으로 연관관계들을 추적을 했고 시안 관련한 컬러볼을 특히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콜로멘털, The Violence and History. 제가 여기서 큐레이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Red, Yellow and Blue Around the World 역시 우도 큐더맨이 큐레이팅을 했습니다. 국립미술관의 견해에서는 바나뉴맨의 Who's Afraid of Red, Yellow and Blue 저희 컬렉션의 작품인데요. 이것이 미국과 유럽 원색과 그리고 그것이 더스테일과 바우하우스 간의 연관관계의 하나의 교두보로 또 가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우의 중국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역시 북페인팅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6개 인터루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세프 보이스, 일리아 카바코프, 언카와라 이 자리에 계시죠. 컬렉션이 포함됐습니다. 히샤나미 그리고 또 큐니판 또 공공장소가 소위 말하는 미완성의 글로소리를 전시했습니다. 이것은 대안적인 접근법에 해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커스가 바뀌는 핵심적인 예는 우선 조세프 보이스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as Global Happening이라는 챕터에서 잘 드러납니다. 저희 국립미술관에는 이러한 예술관의 많은 컬렉션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를 보았을 때 보이스와 관련해서 대부분은 그가 미국과의 또 앤디 워홀과의 관계가 깊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나는 I like America, America likes me에 초점을 뒀었습니다. 이것이 뉴욕의 1974년 레네가스 갤러리에서 전시했었습니다. 물론 베이스는 대지예술 프로젝트 7,000그루 참나무들도 유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982년 캐설에서 다큐멘트에서 출발했습니다. 7,000그루의 참나무를 심어서 청부함을 옆에 두었습니다. 사실 5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은 1987년에 다큐멘트 8에 이제 심겨졌는데 이미 그때 보이스는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민속국립박물관에는 사실 이곳에 보이는 이러한 설치 미술을 갖고 있습니다. 82년, 83년 전시했던 엔더 더 20th 센츄리입니다. 여기에 조세프 베어스는 현판을 사용했는데 북쪽 해산에 있는 사화산에서 이것을 추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와 미래의 역사 그리고 또 인간과 자연의 개입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스는 이 부분은 건너뛰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독일에서는 또 독일 예술에서는 보이스가 이 도큐멘터 세이프 콜라보가 아르헨티나의 니콜라스 가르시아 우르베르 아티스트와의 협업도 어떤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배경이 나와 있죠. 사실 그는 굉장히 초기부터 생태 환경 문제를 초기부터 다뤘었습니다. 1968년 베네스 비엔날레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운하를 녹색으로 염색했습니다. 미생물에 반응하는 염료를 사용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를 뉴욕,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분수와 항구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1981년 우리부르는 라인강을 염색했습니다. 라인강은 전 세계 당시에 가장 오염된 가천 중 하나였습니다. 보이스는 또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콜라보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이 라인강 물, 즉 염색된 라인강 물을 병에 담아서 여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부르는 나무를 자연의 또 천연의 조각으로 이미 1971년부터 부르면서 이것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보이스는 그를 초대해서 7000 오그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교육이라던가 자연, 인본주의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시아 우리부르는 사실 다큐멘터 아티스트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독일 예술사의 담론에서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전까지도 사실은 무관심 속에 존재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포스터 중 하나인데요. 볼퍼 스텔로는 독일 아티스트입니다. 포스터입니다. 여기에는
1966년 스리컨더 세계 국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카프로 그리고 마타 무니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플럭세스 무브먼트의 일환이었고 그리고 또 당시 초기 선구자 중 하나였습니다. Electric Decollage Age Happening Room 1966년에서 1982년까지 작품이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입니다. 1968년의 현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즉 체코슬로바키아를 바르시아 조약군이 점령했던 것 그리고 또 미군이 지휘했던 베트남에서의 군사작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앙카프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1915년 여기에 Fluids Happening이 전시됐었습니다. 1967년 1967-2015였습니다. Fluids는 1967년 10월 처음 전시됐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시가 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움해서 카프로는 7개의 구조물을 9m 길이, 3m 폭, 그리고 2.4m 높이의 전시물을 설치했습니다. 얼음을 사용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전시가 설치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녹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성과 물질성을 상징함으로써 전통적인 공공 장소에서의 예술의 이해에 대한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마타 미뉴하의 작품은 당시 국립미술관에는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컬렉션 혹은 전시로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쓰리 컨트리 해프닝과 관련해서 이 사건은 예술사적으로 사실 보프 웨스텔의 예술사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뉴욕,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해프닝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여기에는 최초의 상업적 위성의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순식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미국 북미 간에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전화, 또 텔레비전 그리고 팩스를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글로벌 아티스틱 해프닝이 되었고 이 세계 지도, 도시의 지도가 보여지면서 각각의 이 중심지는 텔레비전 전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텔과 카프로가 사실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것을 만든 건 아니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 미노회는 이것을 직접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프닝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발표가 됨과 동시에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동시성, 네, 동시성이라는 부분은 두 개로 구성됩니다. 언론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여기 여러 가지 텔레비전 또 사진 라디오 신호의 사진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화로 집에 전화를 받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지금까지 간과된 네트워크 그리고 또 예술사의 입장을 조망했고 그리고 또 국립미술관에서 부재했던 것들을 제시했지만 또 한편 아타 긴누아는 새로운 접근을 사용했습니다. Arrival, Incision, Indian Modernism, Peripatetic Itinerary라는 전시에서 아시아 미술관과 관련된 세 개의 작품을 다뤘습니다. 다다 아티스트인 골지 그라시어의 페인팅이 여기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필러스 오브 소사이티는 1926년 작품이고요. 여기서 인도 아티스트인 가간다르나 타고르의 캐리커처와 연계를 지었습니다. 거의 동시되었습니다. 아이러니와 전복을 다뤘고 그리고 또 당시 정치대의 아이러니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배적인 위선, 소셜 다그마 그리고 또 계층 분열을 다뤘습니다. 그로스는 가차없이 비판을 했고 전쟁에 대한 경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보수주의를 경고했습니다. 타고르는 또 식민주의 권력 카스트 제도 그리고 또 벵갈에서의 서구와의 일상적인 영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가거나르 타고르는 그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라빈드라나 타고르의 조카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때로는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1929년 라빈드라나 타고르는 400개의 작품을 들고 유럽에 가기로 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하면서 사실 이것이 베를린의 세 번째 방문 그리고 다음에 베를린의 세 번째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서 당시 멜러간에 있었던 전시회가 당시 관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서신 교환을 하긴 했지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5개의 수채화 많이 기증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당시 나치 체제 인종청소의 일환으로 압수됐고 이러한 작품의 도난 및 실종은 사실 이러한 많은 작품들은 당시 퇴폐적 예술로 분류돼서 몰수됐었습니다. 긴왈라사가의 세 번째 유지는 1960년대 이후의 페인팅입니다. 당시 인디언 아트 뮤지엄의 디렉터가 즉 할탈가 수집한 작품들입니다. 인도로 리서치 여행을 가면서 할레는 고대 인도 예술뿐만 아니라 현대 추상화들도 수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인도 모더니즘의 정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테니 박물관을 위해 수집한 소장품들은 당시에는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길라라는 창고에서 작품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미국 냉전 정치의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과 연결 짓는 대신 그녀는 이 아티스트들이 탄트라나 인도 철학에 더 관심이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분명 유럽의 예술학교에 공부를 하고 미국의 기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날라에서의 전시를 보았을 때 모더니즘의 새로운 내러티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큐레이팅 아주 누보그와 큐레이팅한 챕터 역시 사실은 하나의 예외였습니다. 물론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아티스트 또 독일 국가들 또 독일 아트계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된 어떤 모던 컨템포러리 아트 작품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제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독일 민중, 독일 대중이 난과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다. 바로 독일 유럽 식민주의의 잔혹한 역사를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양 대륙의 국가들이 분명히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콜로멘터라는 제목하에 4명의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조엘 페기부스, 에스트리스 클라인, 디엘 스미스가 비판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회고했습니다. 식민주의 멘탈리티를 제고했습니다. 여전히 오늘의 의식에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권력부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Division of the Earth, 타블로 언더 리걸 시놉시스 오브 버른 아프리카 컨퍼런스가 지금 보시는 전시입니다. 2007년부터의 전시는 굉장히 시급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15파트로 이루어진 페인팅에서 스미스는 1884년, 85년 아프리카 회의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베를린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회의에서 13개 유럽 국가와 미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영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규정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이때의 협정은 사실 그 이후에 후속적인 대륙에 대한 점령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근간이 되었고 그 이후에 땅이 착취되었고 천연자원이 착취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국민, 주민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미비아에서는 독일의 군대가 헤르로 그리고 남아인종을 대상으로 1904년, 1908년 당시에 학살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미치 작품의 포커스가 됐습니다. 회화 옆에 여기에는 이러한 정치 법률 문서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이 탭을 위해 정독을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입니다. 이 문서들에는 소송 문건도 들어 있습니다. 헤로 부족 구성원들이 뉴욕 지방법원에서 독일 측에 대학살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전시에 대해서 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새로운 계급 질서, 새로운 영웅, 새로운 중심을 설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부 대표였던 데니얼 비스트라는 소위 미완성의 어휘집이라는 개념을 고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에코 인플루언스 코스트 보더 트레이드 아이 파워 네트워크 랭귀지 웨이브 밸류라는 단어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13개 챕터들을 다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0명의 국제예술가, 학자, 그리고 또 실행가들이 여기에 기여를 했습니다. 각각 위의 개념에 대해서 적어도 2가지 다른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대입법은 사실은 이런 용의에 대한 여러 다원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동시에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사용되는 단어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일견 객관적으로 여기고 있는 이러한 클래식한 글로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어서들의 정기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이 다양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인적인 관점이 제공됐습니다. Unfinished 글로소리는 자기 자신을 성출하고 다른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명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전시의 동반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물 역할을 했습니다. 필름 스크리닝, 워크샵, 토크, 가이드 투어, 인터벤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즉 글로벌한 수집품 역사와의 글로벌 관계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수용, 그리고 또 지식의 생산, 관점, 카테고리화 등이 다뤄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컬렉션과 엑시비션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다양성, 도시 베를린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이 7개 언어로 제공됐습니다. 아랍어, 독일어, 영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터키어로 제공됐었습니다. 헬로워드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학자 동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MMCA 서울관에서도 역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아마 이곳에 방문을 하면서 아마 저를 초대해 주시게 된 것 같고 여기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뷰는 엇갈렸습니다. 물론 칭찬하는 부분 중에서는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전시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보수적인 평론가들은 다른 한편 기본적인 개념과 취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언론인의 경우에는 나타샤 기누알라의 페인팅이 너무 구태의연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누알라가 이런 것이 서구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해 보았을 때 이 비평가가 적용했던 척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문제는 이거 헬로워드 전시의 결과가 무엇인가입니다. 물론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미술관과는 달리 저희 미술관은 수집 예산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콜렉션의 빈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인 트립을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집 캠페인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경제 정치적인 서열을 고착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Beyond the Global Dream 2017년에서 귀알라 라모이미가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미술관들이 이러한 질문, 즉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에서의 관계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제고하지 못한다면은 스스로 설정한 초국가적인 의제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작품들을 포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초국적성과 세계성이라는 것 역시 경제적,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큐레이터와 예술사학자, 뮤지엄 전문가들이 여러 지역 또 문화적, 정치적인 맥락에서 공존하면서 하나의 공동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식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실 더 지속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미술관 간의 컬렉션을 교환하고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협력이 미래의 글로벌 뮤지엄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류, 변화, 그리고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서로 얽히고 설킨 역사와 테마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